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계엄 대통령을 탄핵하란 구호가 울려 퍼진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민경제의 현장 가락시장에서,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호남 산업의 상징 여수산단에서, 대선 후보들 오늘 이렇게 저마다 고심 끝에 고른 현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주말 내내 후보 교체 홍역을 치른 국민의힘은 시간 안에 후보를 내긴 했지만 소동의 한 축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끝내 거절하는 바람에 뒤끝을 아는 채 출발했습니다. 저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무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두 손을 번쩍 들어 보입니다.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을 선거운동 점퍼로 갈아입고 신발도 운동화로 바꿔 신습니다. 이 후보가 첫 유세지로 택한 곳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광화문 청계광장이었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결코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지금은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지독하게 준비했습니다.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를 다시 일으켜주신 국민과 함께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한데 모아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새벽 5시 서울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잘되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시장 대통령이 될게요. 김 후보는 상인들과 함께 아침 식사로 순댓국을 먹은 뒤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밤잠을 안 자고 지금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는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오늘 0시에 맞춰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밤새도록 뛰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저마다의 색깔을 담은 출정 식소. 22일간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번엔 후보들의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 나가 있는 최규진 기자부터 불러보죠. 최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전에서 한창 유세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인 이곳 대전 최대 번화가인 은흥정이 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인파들 가운데 있는데 바로 뒤에가 지금 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 무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막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과학 특화 도시를 상징하는 대형 LED 시설물이 설치된 이곳 스카이로드가 설치된 이곳 은흥정의 거리는 젊음의 거리로도 꼽힙니다. 전국에서 오가는 사람이 워낙 많은 데다가 퇴근길 시간이 겹치면서 인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곳곳을 돌고 있는데 어떤 걸 좀 강조를 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시작해 경기도 판교, 화성, 동탄, 대전을 돌면서 이른바 K 이니셔티브 벨트를 찾았습니다.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를 펼쳤는데요. 국민 통합과 혁신 성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고유색인 파란색과 보수정당의 상징색인 붉은색이 섞인 신발과 운동복 복장을 입고 유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현장 발언을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가 뭡니까? 이념이니 진영이니 색깔이니 지역이니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평화, 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10대 공약도 발표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은 크게 경제 성장과 내란 극복 그리고 공정 경제입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을 만드는 걸 우선순위에 올렸고 12.3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군,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 전 대선에서 이 후보가 1, 2순위로 내세운 것은 사회적 분배와 성장이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성장을 우선순위로 하고 내란 극복을 그 다음으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내일은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역, 모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찾아서 영남권 공략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대전 은흥정이 거리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지금 김 후보는 대구에서 유세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이 지지자들이 가득했는데요. 김 후보는 조금 전 유세를 끝나고 현장을 떠난 상태입니다. 김 후보가 공식 운동 첫날인 오늘 이 대구를 선택한 건 그간 극한의 단일화 진통을 겪으면서 과열된 당심을 다독이고 또 보수 지지세 결집에 나서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 경제를 살리려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필요하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서문시장부터 전국의 모든 시장이 잘 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김 후보는 어떤 걸 강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새벽 이 첫 일정으로 오늘 새벽 5시 이 밥상 물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조금 전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할 때도 이 경제를 강조했었는데요. 앞서 가락시장에서도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 경제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천안함 용사들의 묘역을 참배하며 안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오늘 10대 공약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이 역시 경제에 방점을 둔 건데요. 이 신산업 또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주 52시간 이 근로제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 관세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구상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서문시장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공계 출신이란 점을 강조하며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는데 이 소식은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각각 날을 세웠습니다.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고 우기는 세력, 당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였고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겁박하려고 드는 세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이번 대선이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구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 전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탄핵 반대파에 해당하는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순간 과반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단일화는 결코 불가능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후보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나서는 젊은 세대 문제를 과감한 방식으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장교로 복무하거나 간부로 보상하는 복무한 분들한테는 그 복무한 기간만큼 대학 등록금을 공립대 기준으로 저희가 전액 지원한다라는 저희가 그 안을 낸 거거든요. 이 후보는 오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등의 대선 10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저녁 청계광장에서 서울 지역 첫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자유통일당 구주호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교안 후보와 송진호 후보도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오늘의 대선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황예린 기자, 첫 번째 현장 어디로 가볼까요? 네, 후보들의 첫날 일정에는 취재 기자들의 관심도 쏠리는데요. 오늘 첫 일정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각각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하루만 약 174km, 김 후보는 약 356km를 이동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해 판교와 동탄을 거쳐서요. 그리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먼저 공략한 걸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서울 가락시장에서 시작해 중앙당사를 들렸다가요, 대전의 국립현충원과 시당, 그리고 대구 서문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경부선 라인을 따라 쭉 훑은 건데 늦게 뛰어든 만큼 일단 보수 지지층을 먼저 확보하자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볼 현장은 어딘가요? 후보 이름 없는 빨간색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어디죠? 네, 오늘 새벽 5시 가락시장에서의 김문수 후보의 모습입니다. 혼자만 빨간색 점퍼를 입었는데 기호도 이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나 김 후보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바로 나와서 미처 준비를 못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선거 운동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안 쓰여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 일정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보 이름이 쭉 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 다음 대전 일정을 보면요. 김 후보 이름이 없는 옷들이 선거 사무원들이 입은 게 가득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일요일 새벽에서야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돼서인데요. 당에서는 일단 급하니까 이전에 후보 이름이 없는 채로 제작을 해서요. 지역에 내려보낸 거라고 했었는데 대신 앞으로는 어깨띠를 최대한 활용할 거라고 합니다. 어제 이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도 했었는데 다시 인쇄하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넣은 어깨띠와 조합해서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방탄복 덮은 파란색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오늘 이재명 후보의 출정식 발언 듣고 가보겠습니다. 내라는 우리 사회를 극단의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이 후보가 파란색 선거 운동복을 걸치기 전에 저기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요. 네. 방탄복이 바로 보입니다. 테러 위협이 많아서 몇 달 전부터 입었던 건데 그런데 후보 지킴이 풍선도 띄우려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후보 지킴이 풍선은 뭔가요? 네, 간단히 설명하면요. 이 장면은 지지자들이 들고 있는 풍선들의 모습인데 네. 이런 파란색 풍선들을 후보 양옆으로 띄어서 이 후보를 저격수로부터 보호하자 그런 겁니다. 선대위 요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실제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으면 일일이 사전에 경호 점검을 하기 어려워서 나온 아이디어라면서 다만 이번에는 미처 준비를 못해서 안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러시아제 소총이 반입됐다라며 테러 위협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 제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선 현장 황예린 기자와 둘러봤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반 이재명 빅텐트를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 통합부터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직을 끝내 고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전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한 전 총리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계속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저는.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공개 일정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직을 수용하긴 어려울 거라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 내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했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기 직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입당은 미루면서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단일화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이런 태도에 무임승차, 꽃가마 등의 논란이 일었고 김 후보 측에선 한 전 총리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남는 돈을 10억씩 특별당비로 계속 헌금을 했어요. 20억 이상을 제가 낸 사람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를 밀어붙이자 한 전 총리는 신속히 입당한 뒤 국민의힘 기존 후보들에게 역할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가 후보직을 되찾자 한 전 총리가 이번 선거와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후보 교체 사태를 지우려 쇄신을 강조하면서 당내 최연소인 김용태 의원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이 바로 비상계엄 사과부터 한 데 반해 김문수 후보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첫 일성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에서 사망한 최상병 묘역을 오늘 직접 참배하고 국민의힘이 최상병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묘역 밑에 연평해전. 네, 이렇게. 오늘 이제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 일일이 참배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쇄신을 해보겠다며 김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김 후보 측 인사는 전광훈 씨와의 연대를 염두에 두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유도 없이 멀어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어찌됐든 지금 탄핵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분은 맞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해야죠. 김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논의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직접 광장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는 오늘 북한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우리 양향자 의원님 와 계시지만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후보 자리에서 밀려날 뻔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일주일 서로 날을 세웠죠. 거친 발언도 오갔는데 함께 선거를 뛸 수 있는 건지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국민의힘 취재하는 강버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김문수 후보는 어쨌거나 후보가 됐기 때문에 공개적인 비판은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에서 한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누가 민주주의냐? 우리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태까지 갔지만 거기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다시 반전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네, 단일화 압박을 받으면서도 최종 후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그 과정을 민주주의, 드라마틱한 반전이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도 강제 단일화 시도에 대해 쿠데타,
음험한 공작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당원 조사에서도 부결될 정도로 비판을 받은 후보 교체 시도를 저렇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당내에서도 쿠데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일어난 후보 교체 사태가 과연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경선에서 뽑혔던 지난 3일 이 축하차 찾아온 지도부가 7일까지는 단일화를 하라면서 날짜부터 들이밀었다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입니다. 지난 9일 오후에 의원총회 때는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직후부터요 후보 선출 취소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10일 0시에 회의가 열렸고 새벽 1시에 후보 선출 취소 공고가 났습니다. 2시 30분에는 단 1시간, 3시부터 4시 사이에 새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공고가 나갔습니다. 3시 20분 한덕수 전 총리 측은 30개가 넘는 서류를 내고 입당과 후보 등록을 완료합니다. 유일하게 등록한 후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밤중 단 몇 시간 만에 이뤄졌고요. 오전 10시부터는 당원들에게 한 전 총리를 김 후보 대신 대선에 내보내는데 동의하는지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맞춤형 공고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 얘기했던 그 여론조사 질문 방식을 두고도 굉장히 지적이 많았죠. 네, 당원 조사였는데요. 이 문항에 김문수 후보자의 이름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자를 한덕수 후보자로 변경하여 지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지도부의 예상과는 달리요. 10일 밤 11시 비대위 회의에서 여러 번 조사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는 김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8일간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했죠. 네, 김 전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친 어제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본인 때문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반성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그러나 서로 믿고 단결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결집만을 호소했습니다. 또 경선 과정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국민께 호소드린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달라고 했는데요. 이런 걸 두고요. 탄핵에 반대하며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갔던 조배숙 의원조차도 전직이니까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버들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연결해서 궁금한 점들 물어보죠. 네, 위원장님 먼저 비대위원장에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과나 반성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앞으로 잘 검토하고 논의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는데 앞으로 사과가 나올까요? 저는 오늘 저희 선대위 모두 발언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후보님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해오셨던 발언들이 있고 지금 입장을 정리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후보님께서 아마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와 직접 이야기 나누신 건 없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 나눈 건 없지만 제가 비대위원장직을 후보님으로부터 수락을 할 때 이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후보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정치개혁을 강하게 주장해도 되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후보님께서 저랑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반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큼 정치개혁 잘할 수 있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실제로 김문수 후보께서 2000년대 초반에 저희 당이 어려울 때 정말 누구보다도 정치개혁을 해내셨던 정치 선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이번 국민의힘을 정말 변화하고 또 올바른 보수의 정당으로 만드는데 후보님 생각도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수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이번에 한밤중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가려야 한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뭐 그게 개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후보, 김문수 후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께서 어찌되었든 이것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서, 사안들에 대해서 모두 다 포용하고 통합하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인으로서 저희는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후보의 입장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개혁, 당내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피해자가 이제 김문수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당원들도 피해자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의원이 저희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도 윤리위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를 축출하려고 했던 과거에 아픈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후보를 또다시 교체하려고 했던 행위들도 그때와 비슷한 연장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대위원장 내정자로서 정말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과거에도 제가 최고위원이었고 지금도 그건 일이 있을 때 비대위원으로서 반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제가 국민의힘에서 역할하는 그 순간까지는 국민의힘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입장문을 내면서 당내에서 출당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많은 분들도 요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목요일 날 비대위원장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정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받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모아서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취재진이 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내란 재판을 20분가량 앞둔 시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도 포토라인에 선 것도 파면된 후 모두 처음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끝나고 병원에 얘기하고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은 질문을 하는 취재진의 팔을 잡아 끌기도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휴정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명단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두세 번씩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부 지지자들이 이름을 외치자 힐끔 쳐다볼 뿐 여전히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있는지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신 예전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갈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언론의 취재를 방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를 잡아 끌면서 취재를 막아서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오전 9시 55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경호처의 삼엄한 통제 아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립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곧바로 전후좌우로 따라붙습니다. 취재 기자들에게도 각각 경호원들이 근접 배치됐습니다. 포토라인까지 설치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멈춰서지 않았고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질문하는 취재진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청사내로 들어가 버립니다. 차에서 내려 법원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20초. 이 짧은 시간 동안 취재진은 노골적으로 취재를 방해받았습니다. 일부 경호처 직원들은 질문하는 기자의 팔을 붙잡고 여러 차례 잡아 끌었습니다. 취재 카메라 사각지대인 법원 출입문에 다다르자 기자 허리를 감싸 뒤로 당기기도 했습니다. 법원 출입기자단은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질문할 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속도로 걷고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경호처는 기자단에 먼 거리에서 일직선 방향으로 걸어가달라, 뛰면 뒤에서 잡을 수 있다며 세세한 내용까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취재진은 합의한 대로 움직이며 질문했지만 경호처가 제지에 나선 겁니다. 기자단은 청사 관리를 맡은 법원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경호처에 이런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근접 경호는 경호처 소관인 만큼 앞으로도 취재가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호처는 가까이 붙으면 경호를 해야 한다며 팔을 쭉 뻗은 채 최대한 멀리서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군 간부가 출석했습니다. 이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재판에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으로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 대위는 사령관이 대통령님이라면서 전화를 받는 걸 들었고 매체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같아 알아들을 수 있었다며 휴대전화 너머로 들은 4번의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 대위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자 대통령이 계속 답을 강요하듯 물었고 사령관이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고 구체적인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4번째로 걸려온 윤 전 대통령의 전화에선 의결했다고 하는데 190명 맞는지 확인 안 되니 계속하라,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게 두려웠지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 대위는 이 기자회견 다음 날에 모든 통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오 대위는 대통령이 부하를 버렸다고 느꼈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왜 이 전 사령관이 받은 다른 전화 내용들은 기억하지 못하냐고 물으며 오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 대위는 대통령과 통화는 처음 들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것 같다며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법원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에선 변호인들이 언성을 높이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폭동 가담자들의 변호도 맡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부지법 폭동 피고인들의 변호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요. 혐의만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매 재판 때마다 재판부를 향해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다 제지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주 2회씩 재판을 여는 게 불만이라며 서부지법 사건이라 불리하게 취급하는 거냐, 이 사건이 무슨 중요성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재판부가 62명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중요 사건이라고 하자 그럼 풀어주면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관의 말을 곡해하지 말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폭동 장면이 담긴 영상 증거들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판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촬영자와 제출자 등을 전부 증인으로 부르고 영상 파일의 해시값도 일일이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검찰이 법원 CCTV 영상을 제출하자 변호인단은 제출한 사람이 법원 직원이 맞는지 입증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CCTV를 제출한 법원 관제실 직원을 밝히자 CCTV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인지 증인으로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인들이 맡은 피고인들은 1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선 오는 14일부터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모레 14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도 우편이 아니라 변호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김 여사를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과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구두로 조사 필요성을 전달한 것에서 나아가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만들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9일 변호인에게 직접 출석 요구서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편은 수령을 거부할 수 있지만 변호인을 통하면 보다 확실하게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때는 출석 요구서 없이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출정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이 아닌 만큼 검찰이 출석 통보 방식부터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여부와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은 확인할 내용이 많아 한 번에 조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할진 불투명합니다. 검찰은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고 그 뒤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 등 강제 수단 동원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서 검사 4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했던 검사들이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서울고검은 지난주 연휴가 끝난 직후 검사들을 파견받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 검사에 더해 파견 등의 방식으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검사 3명을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 특히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 중엔 202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도 포함됐습니다. 한 부장검사가 수사할 때 수사팀은 김 여사가 BP 패밀리였다는 주포의 진술과 김 여사만 빠지는 이라는 내용이 담긴 주포의 편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13억여 원의 이익을 봤다는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도 당시 한 부장검사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에 따라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서 멀어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이후 검찰 안에선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담팀엔 당시 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했던 평검사도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김 여사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린 만큼 자료 검토와 추가 증거 확보 등 김 여사를 향한 재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건데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 일부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거란 입장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의 대표 이재강 의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특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조 대법원장 등이 파기환송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런 파기환송 과정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을 통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해당 특검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니어서 실제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오는 14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전원을 포함해 총 16명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대법원은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곤란하다면서 전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모레 청문회를 포함해 대선 기간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과 대법원 사이의 긴장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한 2021년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과 식사를 하고 식대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던 미국과 중국이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로 100% 넘게 매겼던 관세를 90일 동안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건데 양측 모두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双方就彼此关心的经贸问题开展了深入交流，会谈氛围呢是坦诚的、深入的、具有建设性的，取得了实质性的进展，达成了重要的共识。 주말까지 첫 관세 협상을 한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대폭 내리겠다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서로에게 매긴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90일 동안은 약속한 만큼의 관세를 유예하게 됩니다. Neither side wants a decoupling. And what had occurred with these very high tariffs, the equivalent of an embargo, and neither side wants that.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기존 145%에서 30%로 내려갑니다. 두 차례 별도로 매긴 펜타닐 관세를 빼면 기본 10% 관세만 남은 겁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 관세 역시 기존 12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관세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두 나라는 지난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 성명에서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양자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관세를 전격 인하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협상의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이번처럼 제3국에서 하거나 미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협상을 이어갈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요즘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6,000원, 10,000원을 넘어선 데 이어서 2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은 이미 2만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안 오른 게 없다는 외식 물가, 먼저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위가 찾아오면 떠오르는 맛 가운데 하나인 시원하고 슴슴한 평양냉면. 이곳 물냉면 한 그릇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서울 유명 평양냉면 맛집이라 꼽히는 다른 곳들도 가격은 비슷합니다. 주 재료인 메밀 가격이 1kg당 3,200원대로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일부는 물냉면 가격을 1,000원가량 올렸습니다. 곁들여 먹을 다른 음식까지 추가하면 몇만 원은 거뜬히 넘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이 정도 가격을 내도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좀 매일 먹기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아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은 이미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산삼이나 전복을 추가한 삼계탕은 3만 원에 육박합니다. 몸도 챙기고 여름을 무난하게 시원하게 지나기 위해서 전에는 16,000원, 17,000원 피부로 느껴 올랐다는 거를. 콩국수 같은 여름철 별미뿐만 아니라 김치찌개에 비빔밥, 김밥까지 안 오른 점심 메뉴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 최근 주요 외식 물가를 따져보니 지난해보다 평균 5%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렁탕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11,000원 정도에 먹었는데 지금은 한 12,000원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가팔라진 것 같긴 해요. 올해 초 어수선한 전국을 틈타 40곳 넘는 식품 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연이어 올린 상황. 이제는 점심값마저 2만 원대로 성큼 다가서며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이뿐 아니라 직장인들의 회식 단골 메뉴인 삼겹살 역시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4사람이 먹으려면 10만 원 가까이 필요한 상황인데 당분간 가격이 계속 오를 걸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축산물 코너를 살피는 소비자들, 돼지고기는 선뜻 집지 않습니다. 세일할 때 그때 나와서 사게 돼요. 세일 하나 지금 나와봤어요. 보고 있어요. 살까 말까. 일단 생선을 하나 구매하기는 했어요. 국내산 삼겹살 100g당 소비자 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2,648원으로 전년보다 10%가량 올랐습니다. 외식 메뉴로도 꽤 부담스럽습니다. 서울 지역 고깃집의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도 2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4인 가족이 먹으면 10만 원가량이 됩니다. 고깃집에서 먹는 거랑은 한 그래도 30% 이상 비싸다고 보면 되지. 많이 오른 편인데도 그래도 국내산 삼겹살이 좀 낫지, 수입보다는. 가격이 오른 이유는 환율 상승으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탓에 국내산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필수 식재료인 계란 가격도 특란 한 판에 7,000원에 육박합니다. 계란 가격은 정부 지원 행사가 많았던 1년 전보다 10% 넘게 오른 겁니다. 정부는 오늘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국내 공급을 늘리는 한편 계란 가격, 산지 가격이 일부 조금 올라가는 동향이 있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담당과에서 이제 유통 구조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계엄 사태 이후 4개월째 2%대입니다. 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식비 인상도 더해져 장바구니 부담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얼마까진 법으로 보호해주는 걸 예금자 보호 한도라고 하죠. 지금은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데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이걸 1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안을 추진합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도 대상입니다. 시기에 관련해서는 연말 연초는 좀 피해야 되겠다. 하반기에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2001년부터 5천만 원으로 유지됐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배로 확대되는 겁니다. 서민들 재산을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1억까지는 보상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추진했던 바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당장 예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에 돈이 쏠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등으로 전체 예금의 최대 25%가 몰릴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저축은행이 조금 다른 업권에 비해서 부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안 갈 수도 있는데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이프해지는 거니까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금융권에 과도한 자금이 몰릴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위험 분야로 투자가 급격히 늘며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틈타 은행 간 고금리 특판 경쟁이 불붙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예금자 보호한도 관련 상시 점검 TF를 발족해 자금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준비한 거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태세 전환. 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앞장서서 김문수 후보를 압박했던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지금은 180도 입장이 바뀌어서 앞장서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박수영 의원입니다. 오늘 자신의 SNS에 공직선거운동 첫날인 아침 7시부터 출근길 인사를 했다며 여러 가지 사진을 올렸는데 앞서서 보셨지만은 김문수 후보 이름은 없고 기호와 국민의힘 정당명만 있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니폼이죠. 박수영 의원 지난주 그 후보 교체 사태 때문에 언론에 꽤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김문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인데 자, 김문수 후보가 버티자
반대로 보시는 것처럼 70대는 공직에 맞지 말라거나 네. 또는 좌파식의 조직 탈취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앞장서서 비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또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 나경원 개토로 좀 들어가게 해주라. 나 이제 기분게 못한다. 이 때문에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캠프에 박수영 의원을 포함해서 한덕수 지지하는 이중 스파이가 있었다라거나 네. 홍준표 전 시장도 경선판을 혼미하게 만든 책임으로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 물론 박수영, 성일종 의원들은 정계 은퇴하라. 지도부가 아닌데도 실명으로 비판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죠. 또 다른 친윤계가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인데요. 보신 것처럼 지난 9일이었죠. 김문수 후보가 의총 도중에 나가려고 하자 온몸으로 막아섰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저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아니면 어쩌면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군요. 또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범죄 심리 분석 프로파일러로 유명하죠.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급격한 입장 변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일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이 되자 보신 것처럼 다 기각이네, 어떡하냐, 문수야 라면서 상당히 날선 비난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자 가처분 심판으로 후보도 낼 수 없을 뻔했는데 당원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다라면서 그 입장이 급격하게 급수정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수정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 대파 논란 이후에는 정치 뉴스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발언해서 물가 현실을 모른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자 이제 그 발언이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이다 이렇게 상당히 파격적으로 두둔해서 당시에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파 얘기가 나왔는데요. 마침 오늘 김문수 후보도 공교롭게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대파 한 단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도 볼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인데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되자 동명이인이죠. 전남 순천 곡성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에게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 자기 이름으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당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내려라 마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착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제거하는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고요. 참고로 제가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웃을 일이 아닐 정도로 걱정과 항의가 많았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같을 뿐인데 지역구에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사실 같은 이름을 일부러 오해하게 쓴 적도 있긴 합니다. 지난주였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김문수도 이재명과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적었는데 지난주 국민의힘 단일화 논란을 빗대서 활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기고 미국에 몰래 다녀왔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 192명 중에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고 당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름 논란에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낭만적인 그 선배. 이재명 후보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연이어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한다.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선배님이 나왔다면 가장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라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우호적인 발언을 적었는데요. 지난주에도요. 고향을 찾아가서 홍준표 전 시장의 고향을 찾아가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그분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거예요. 내 돈 돌려도 그럴 말을. 이게 두 사람이 정치적 인연이 이렇게 특별하게 깊진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난 대선이었습니다. 양측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성폭행 자백범 아니냐,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뭐 형수 쌍욕 아니냐 이렇게 날선 말싸움을 했던 게 바로 지난 네. 대선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전 시장이 경선 탈락한 뒤에 국민의힘 측과 거리를 두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홍 전 시장의 지지층을 겨냥해서 호소 전략에 들어갔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홍준표 캠프에서 일했던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이재명 후보 측에 합류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의 첫 기도는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교황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온화하지만 필요할 땐 단호한 교황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강태화 특파원이 교황의 모교를 찾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황 선출 후 첫 일요일 새벽, 교황의 모교 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몰립니다. 교황의 모교 빌라노바 대학에서 함께 신앙을 쌓은 신부들과 신도들은 그를 교황 레오 14세가 아닌 배려심 있고 겸손한 로버트이자 바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두 손 모아 기도했던 교내 성당은 젊은 시절 교황이 직접 서원한 신부가 지키고 있습니다. And then now Pope Leo XIV took us out for pizza and beer. And then 신도들도 저마다 교황과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seems like a lovely person and a good person. And he went to Villanova and I think he graduated with my husband. Not this color, not that race, not that gender, for all the people in the world. You know, just go along with everything, you know, and as long as there's no ill will intended to do, you know. 교황이 플로리다에 올 때마다 집에서 그를 모셨다는 신부는 교황이 한국을 4차례 방문한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과 평화를 언급했습니다. I certainly pray. We pray for what. That was the first thing that he said on the Loge when he came out in St. Peter's. You know, peace be with you. And so he prays for world peace. And he certainly is a credible instrument of peace himself. 실제 교황 레오 14세는 부활절 3종 기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세계를 향한 첫 공식 메시지입니다. 나로우 신부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반대했던 교황의 입장을 묻자 웃으며 그는 낮은 곳에 임하는 온화한 분이라면서도 필요할 때 단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노바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세계 라면 축제를 놓고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라면 축제인데 뜨거운 물이 없어서 라면을 먹을 수 없는 이 엉터리 행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세계 라면 축제에 간 김현주 씨 가족. 부스라고 세워진 거는 라면 부스 2개 있는데 거기도 한국 라면 2개 뭐 이렇게 세워져 있고 라면도 못 먹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서 물이 안 끓어지니까. 1인당 10,000원 입장료 말고도 피해는 컸습니다. KTX까지 끊고 호텔까지 다 예약을 해서 갔어요. 저희 아이는 막 기대하고 갔는데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온라인에서 혹평이 쏟아진 이곳 직접 가봤습니다.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라면 진열대는 빈 곳이 더 많습니다. 보니까 전 세계의 라면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지역 축제라고 해서 제가 입장료 10,000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국내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 라면 먹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유명 가수 공연 같은 부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동안 열린 이 축제. 지자체 공식 행사는 아니고 민간 업체에서 연 행사입니다. 업체 대표는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 대신 현장에서 중간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비성이 좀 부족했고, 그러니 작업 문제도 있고,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고 진행이 안 된 점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최 측 준비 부족 탓이라고만 하기엔 더 짚어볼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에 세계 라면 축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밑에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지역 축제 소개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가 혹평이 쏟아지던 축제 엿새째인데도 전 세계 라면을 즐기는 축제, 지역 대표 축제라는 안내가 여전히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뜹니다.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걸까요? 행사 주최 기관이 어떤 서식에 맞추어서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그걸 그대로 올려주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편집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서 그런 조금 실수가 발생한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일 취재진의 연락을 받고 이 페이지를 삭제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민간 축제도 지자체장 추천을 받아 글을 올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후원 주체 중 부산광역시의회가 포함된 것도 논란입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 이 축제가 그럴싸하게 보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부산시의회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이제 그런 것 쪽으로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부산시 의회에 경위를 물었습니다. 복지 관련 단체 이런 데서 많이 관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익상 이유 때문에 후원 명칭만 단순 제공하는 걸로 승인이 나갔고 그 외에 예산이나 기타 지원은 없었다네요. 아무리 지자체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 방문이 잦은 만큼 기장군청이 제대로 감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은 철거가 됐는데 이곳에는 닭꼬치나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음료를 판매하려면 임시 영업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확인해보니 무허가였습니다. 허가를 안 내줬고 일단은 무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기들이 그냥 진행을 했어요. 자기들이 임의로 장소를 정하고 축제를 이제 여는 거라서 사실 저도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기장군은 축제 종료 이틀 전이 돼서야 주최 측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행사 주최업체 서울 사무실에선 대금을 받지 못한 축제 설비 업체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일 날 대금의 50%를 지급을 하기로 했다가 근데 이제 지금 얘기가 바뀌어서 7일 날 지급을 하겠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돼서 업체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대금 지급이 밀려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냥 황당한 일이 있었네 하고 끝내선 안 됩니다. 지역 주민과 또 관련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준 이런 엉터리 민간 축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행사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모두가 한화의 12연승에 꽂혀 있을 때 야구 팬들은 이 장면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한 경기에 선수 머리로 날아든 공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인데요. 롯데는 4연승을 달리면서도 계속되는 헤드샷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악몽의 시작은 4회 초였습니다. KT 오원석이 투아웃 1, 2루 상황에서 던진 시속 130km 슬라이더가 엉뚱한 곳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화구였습니다. 변화구네요. 예. 그런데 후두부 쪽에 맞았어요. 롯데 이호준은 머리를 감싸며 쓰러졌고 결국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1대1로 맞선 8회 초 함성이 가득했던 경기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롯데 손성빈이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KT 손동현의 포크볼에 머리를 맞았는데 다행히 안정을 찾은 뒤 1루로 걸어 나갔습니다. 앞서 롯데는 7회 초 원아웃 만루 상황에서도 KT 원상현의 시속 148km 직구가 유강남의 머리 쪽으로 날아와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스로 공을 피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롯데는 지난달 29일 타율 1위 전민재가 공에 머리를 맞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엔 한 경기에서 이호준에서 손성빈까지 두 번의 헤드샷이 나왔습니다. 롯데의 팀 타율은 1위입니다. 몸에 맞는 공은 10개 구단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공격적인 야구, 적극적인 타격에 상대팀의 견제는 타자의 두려움을 끌어내는 몸쪽 승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의성은 없었지만 상대의 실투가 위험한 헤드샷으로 연결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팬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롯데는 더블헤더 2차전을 무승부로 끝내면서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봄에만 반짝하는 게 아니냐는 야구 팬들의 의심을 걷어내듯 한화, LG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이 선수가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을 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어느새 득점 1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전세진이라는 이름으로 축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진우로 불립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요즘 전북 전진우는 뭘 해도 잘 풀립니다. 이 장면도 그랬습니다. 전반 39분 코너킥이 불러낸 혼란을 제대로 낚아챘습니다. 박진섭이 머리로 떨군 공이 문전으로 흐르자 전진우는 머리로 갖다 댔고 광주 골키퍼가 막아내자 재차 오른발로 우겨 넣었습니다. 전진우 선수 근처로 오면 결국은 골망을 가르게 되는데요. 올 시즌 K리그에서 넣은 8번째 골, 대전의 주민규와 나란히 득점 1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몸을 던진 다이빙 헤더로 극적인 결승골을 만들고 패스가 굴절된 틈을 타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끌어냅니다. 골잡이가 아닌데도 승부를 바꾸는 골을 많이 터뜨립니다. 사실 한때는 전세진으로 불렸습니다. 이강인의 패스에 모두가 환호했던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우리 축구의 준우승 신화와 함께했습니다. 이후 부상과 부진을 겪었는데 결국 3년 전 축구를 더 잘하고 싶단 마음에 더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아 전진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7월 수원 삼성에서 전북으로 옮겼고 올해부터 포이엣 감독과 만나면서 축구 인생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윙어로서 빠르고 넓게 움직이면서 가운데로 파고들며 결정적 찬스를 잡곤 하는데 그때마다 골을 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전진우가 득점한 경기에서 전북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화창한 날씨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강한 햇볕에 한낮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당분간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초여름 같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투는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봄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요. 호남 지역은 짙은 안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지만 수도권은 아침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3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8도, 강릉은 29도로 오늘보다 좀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와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낮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